자, 지금의 중국을 누가 만들었냐? 미국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장에서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만든 G2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WTO 가입이라는 거죠. WTO 가입은 사실 중국한테는 큰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왜 모험이었냐면 WTO 가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개방하면 역량이 없고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에서 늑대들이 막 들어와서 엄청난 자본,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다 죽어나갈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 여론을 무마를 하고 가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WTO 가입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늑대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겠지만 그 늑대들과 함께 춤을 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위랑공우,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WTO 가입은 중국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결국 공룡들이 들어와서 중국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양산이 될 것이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면 다 이제 배가 고프면 뭐 이데올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적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공산당 물러가라 되겠죠. 중국은 공산당이 무너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거죠. 자, 중국이 WTO 가입에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중국이 WTO 가입을 했고 중국은 WTO 가입을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넘버 2의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중국이 2001년 12월 달에 WTO 가입을 하고 나서 수출 무역 규모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독일을 초월하고 넘버 3가 되고요. 2009년 10년쯤에 가서 일본을 초월하고 넘버 2가 됩니다.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뭐죠? G2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한국도 중국의 이런 무역의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같이 발전을 해왔죠. 자,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해서 넘버 2로 오면서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2018년도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저는 이제 미중 신냉전을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가 부딪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과거 한미자에 나오는 모순의 고사와 같은 거죠.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막을 수 없고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모순적인 거죠. 두 나라는 부딪히지만 누가 이길 수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미국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도일 겁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이죠. 폴리티코에서 이 미중 간 가상 워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인데요. 미국이 승리한다는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을 견뎌야 된다는 나름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재밌는 이 가상의 소설이 하나 나오게 됐죠. 이게 피터 싱어라는 미래학자가 쓴 유령함대라는 소설입니다. 2020년도에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기는데 중요히 보셔야 될 게 중국이 인공위성과 우주 정거장을 점령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 이 인공위성하고 우주 정거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주 굴기, 인공위성, 5G, 6G로 인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할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더 들여다보게 되고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크리스탄 브로스, 이 킬체인과 지금 보시는 The Dragons and Snakes라는, 이것은 소설가가 아니라 이 분야의 군사 전문가가 쓴 것이고 관련된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이 쓴 이 책이 미국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똘똘 뭉쳐서 중국을
제재하는 데는 의견이 없는 게 이 두 권의 책의 역할이 컸던 것들이죠. 자, 그럼 전쟁의 이야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에 관한 계획과 예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방대한 자료와 나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랜드 연구소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 5가지의 발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각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소가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요.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미일 동맹에 의해서 바로 전쟁에 개입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만약에 일본이 전쟁이 나면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함께 바로 일본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 대통령이 보내고 싶어도 미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이 이제 붕괴될 경우, 그러니까 북한을 두고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가 협의와 조정이 하는데 그 와중에 미중 양국의 충돌이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세 번째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제 지금 필리핀, 베트남 계속 해양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포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다음 마지막 5번째가 계속 지금 이제 이 미국 공군기와 중국 공군기 간에 이런 충돌로 인해서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 번째죠. 바로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인 거죠.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제가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를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이 충돌은 계속 되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더 이코노미스트의 지금 이 커버 스토리 사진 한 장이 보일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Let's party like it's 1793. 1793년처럼 파티하자라는 이야기. 바로 과거 청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는 세계 GDP, 세계 경제의 32.9%를 차지할 정도로 넘버원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청나라 황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1793년도로 돌아가자. 근데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샴페인을 들고 있죠. 지금 축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시진핑 주석이 계속 지금 야심을 가지고 지금 성정을 해왔고 지금 미국에 거의 근접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과거 청나라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에는 의미가 두 가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왜 청나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쵸. 한참 청나라가 세계 넘버원이 될 때, 그리고 얼마 지나서, 즉 47년이 지나서 1840년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급속히 몰락을 했죠. 결국 중국이 잘못하면 이렇게 몰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미중 신냉전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유럽이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유럽의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이탈리아 총리가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미국과 중국 부분에서 양쪽 편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인 규모로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중국과 EU는 매우 지금 밀접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기업이 한 400곳 이상의 이탈리아 기업 760곳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유럽도 지금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과 신냉전에 미국이 신냉전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 중국이 서방과 다르다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이 신문의 기사 내용과 실제 유럽의 내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중에서 독일의
초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맹주잖아요, 그죠? 메르켈 총리도 중국의 이제 부상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입니다. 2016년도죠.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입니다. 이때 메르켈 총리가 자랑스럽게 자국의 기업, 세계에서 4대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 이 쿠카란 이 부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쿠카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고 앞으로 엄청난 미래의 역할을 하게 될 기업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인데 이게 이 설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쿠카가 이 중국 기업인 메이디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충격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기술적인 성장,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또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 유럽 기업을 사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라는 법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유가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손을 계속 들어주겠네요? 글쎄요. 미국이 가자 한다고 유럽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박수만 치고 같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 겁니다. 1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 108개국 국가가 참여를 했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를 하지 감춰져 있는 실제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포럼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민주, 전 인류의 공동 기회, 혹은 중국 주도의 남남 인권 포럼. 그러니까 남남 인권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자, 여기에 또 120개 나라, 100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물론 같은 날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는 이 정상 포럼에다가 참여를 하고 시진핑 주석이 하는 또 중국 중심의 민주, 남남 인권 포럼도 100개가 넘는 나라가 가고 결국 뭡니까? 대부분의 이 나라들, 3지역의 국가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 보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미중 양국을 바라보는 많은 나라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미국이 이게 글로벌 체제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제한적인 게 미국 혼자밖에 안 되는 게 유엔 차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엔은요 GDP 규모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분담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국가별로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이라는 큰 조직에서 두 번째로 내가 이 운영 자금을 내는데 이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나라 입장들도 마찬가지인 것들이죠. 무력 충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관심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자, 무력 충돌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 대만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제한적인 향후 발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국방비의 함정에 있습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를 6개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월등히 1위입니다. 그죠? 드러나는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이 2위를 하고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방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계속 국방비에 대한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계속 지금 어느 나라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죠. 자, 보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가지를 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군사력, 달러, 그 다음에 경제력. 그렇죠? 이 세 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군사력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의 국방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즉 숨어 있는 국방비가 많을 거다. 예산이 다른데 예산으로 이렇게 뒤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그걸 국방비의 함정이라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여러 가지 군사 문제 연구소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국방비 예산이 많을 거고, 훨씬 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의 역량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는 함부로 지금 그게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가 확실한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지 않은 이상 이런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만큼 중국의 국방의 역량,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양은 그렇지만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초음속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강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경제안보 전쟁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미중 간의 이런 신냉전 구도는 너무나 다양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좀 가까운 바로 경제안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 IPEF가 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죠? 그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거 우리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13개 국가가 가입을 했고 했는데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상황이 안 좋죠. 만약에 차기 대통령의 민주당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간선거라든지 민주당이 계속 지금 안 좋죠. 혹은 지금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트럼프에도 지금 지고 있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대통령의 바이든이 재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IPEF 우리가 가입한 이 IPEF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IPEF는요, 이런 협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거슬러 가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EPF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번영 네트워크. 그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또 있었죠. 푸른 점 네트워크.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미국판 1대1로를 만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게 바로 푸른 점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그다음에 푸른 점 네트워크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또 바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PF 또 흐지부지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사장 부분 제일 마지막 국익에 길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리더는 우리는 대통령을 5년을 하는데 5년의 리더만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내가 집권하고 있는 5년이지만 10년, 15년을 보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있는 정책 변화, 아젠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미중의 있는 신냉전 구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도죠. 그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이 기술 격차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대에서 케네디 대학원의 산하에 있는 벨퍼 기술 안보 연구소에 나온 겁니다. 매우 영향력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냐라는 미국 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권위 기관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회나 백악관에 건의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내용에서도 있었죠. 이미 2018년도부터 중국의 5G 기술이 미국보다 우월하다. 중국산 5G 기술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미국의 국가 안보도 그만큼 위험해진다. 지금 미중 간 기술 격차 보고서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5G,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등 중국의 지금 중대한 경쟁자가 되었고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안전보장위에 있는 전문가든 혹은 이런 미국 내 기관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내 지금 분위기는 중국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매우 지금 평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그만큼 조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가 책에서 매우 미국 자료, 유럽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실체를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슈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당면한 이슈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의 팔다리를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매우 조급함이 있습니다. 왜? 이미 AI나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나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에 거의 근접해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중국이 가장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버거운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하면 4개 나라입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생산 제조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를 하죠. 뭐 대만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갖고 있죠. 이 4개의 나라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함께 힘을 동맹을 모아서 중국을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재 수준이 아니라고 제로섬 게임을 하겠다라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중국한테 이것은 한 국가를 제재하기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저의 관심은 반도체도 만들지만 또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끝나면요, 미국이 또 다른 거 들고 나올 겁니다. 자, AI죠. 그래서 AI 동맹을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 중심에 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보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 이제 미래 우리의 경제 안보는 이제는 로봇이 직접 이제 가서 싸우는 거죠. 뭐 폭격기가 가는 게 아니라 드론이 가서 자폭을 합니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빅데이터와 AI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근데 그 중심에 중국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봉쇄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하고 있죠. 왜? 이미 아프리카나 중동 일부 나라들은 이미 중국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고 이미 그런 데이터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 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마 미국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판 디지털 실크로드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버전에 또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반도체가 끝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의 경제 무역 또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들었고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히토리도 사실 이건 미국이 원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몰락을 했죠. 환경오염 그래서 이 미국 주도로 하고 있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히토리 광산이죠. 마운트 패스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중국이 부각을 하게 됐고 히토리 생산은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히토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기술이 중국이 뛰어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전력 물자가 앞으로는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매우 영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물자원 생산량 보시면 전부 다 1위가 중국. 희귀광물 생산 비중에 보시면 아시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갖고 있는 이 광물 자원, 특히 중국의 광물 자원들이 충돌로 인해서 그것을 무기화하게 되고 무기화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결국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게 일종의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의 전쟁에서 그런 이 공급망의 나비 효과가 계속 우리한테는 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두 나라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 이런 이슈에 맞물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다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술 패권, 기술 다음에 경제 안보를 이야기할 때 슈퍼컴퓨터 책에서는 양자 컴퓨터 2개의 핵심적인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는 또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AI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AI와 중국의 AI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미국의 AI는 우리가 잘 아는 질적 AI라고 하죠. 휴머노이드죠. 인간이 감정, 그러니까 로봇이 감정이 있어서 인간하고 사랑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 AI고, 중국은 좀 좁은 AI, 그죠? 약 AI라고 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안면 인식 기술. 거의 사람을, 그죠? 3초면 아무리 분정해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이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안보가 미래 10년, 20년 안보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반도체와 AI가 만들어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그로 인해서 탄생하는 AI, 또 그것을 속도화시키는 슈퍼컴퓨터가 이미 중국이 미국과 흡사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AI 데이터, 그러니까 중국은 데이터 제국을 좀 더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중국 가시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맥주도 있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뭐 우유도 있고요. 하루만 파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빅데이터가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예전에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이 한 말이 있죠. 중국에서 앞으로 냉장고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냉장고가 왜 필요한데요? 예.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사시죠? 그러니까 그 한 가정 예를 든다면 엄마 아빠 아들 세 사람이 있다면 계란 한 판을 샀을 때 며칠 동안 먹고, 아빠는 계란 몇 개를 먹고 애는 계란 몇 개를 하니까 전부 다 데이터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현장을 갔을 때도 이렇게 하면 재고가 남느냐 안 남는다는 거죠. 거의 다 맞게끔 팔려 나간다는 거죠.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미래 안보의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빅데이터 기업들 혹은 데이터 혹은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미중 간의 패권에서 이 첨단 테크 경쟁에 바로 이 데이터가 바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동을 이제 막는 상태가 오는 것들이죠. 반도체 부분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앞으로 2030년도까지요, 2배 규모로 1조 달러 이상 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의 약 60%를 중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팔과 다리를 끌으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칩4 동맹, 중국을 견제를 하기 있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인텔, 퀄컴, 우리의 삼성, SK하이닉스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중국을 끊으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건 인텔과 퀄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배경은 보시다시피 결국 중국은 반도체 엄청난 내수 시장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지금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들, 그죠?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다음에 중국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하는 탈동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적 적정 기술,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이런 기계류라든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떨어질라 해도 떨어질 수가 없다. 그건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뭡니까? 대중국 관세를 완화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첨단 기술, 그러니까 미래의 첨단 기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반도체 AI는 디커플링,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기술 부분, 첨단 기분에서는 두 개의 테크놀로지 권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제가 이제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미중 신냉전 부분 이야기에서 제가 세 번째 장에서 이제 신냉 현장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미중 간의 충돌한 여러 가지 이 영역에서의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국제 표준화 부분에서 미국과 중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 표준에 목매는 이유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미국 주도의 기술 표준 과거에를 통해 한다면 계속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중국이 국제 표준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자국 산업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 기술 표준화,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있으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들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의 신드롬이라고 그렇죠.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결국 자국 시장 안에서만 성장하고 망하는 거죠. 일본의 가전제품이 자국 시장에서만 좋고 했지만 이게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게 신드롬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국인들만 사용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것들이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 표준에서 목을 맨다. 목을 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글로벌 표준화 기구들이 많잖아요. 뭐 ITU, ISO 이런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에 중국인들이 그게 뭐 사무총장, 그다음에 뭐 회장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 중국인들이 중국의 자본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결국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중국 위주로 표준화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국 주도의 기술 표준, 미국 주도의 기술 표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가 또 충돌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들이죠. 제가 책에서 다양한 미중 신냉전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월가와 공산당 자본의 결탁입니다. 이 화웨이 멍한조 이제 지금 회장이죠. 이분이 석방됐을 때도 월가의 중재가 있었다. 제가 역사서처럼 제 책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중 간에는 좀 전략서이자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꾸몄는데 결국 중국의 공산당 자본과 월가가 서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매우 뿌리가 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중 간의 부분에서 중간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 월가 자본들이 하는데 그 월가 자본 중에서 누가 제일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느냐? 바로 골드만삭스라는 거죠. 여러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어떠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꼭 경제 관련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제가 그걸 자세하게 이제 책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골드만삭스와 중국 공산당 자본 간에 흔히들 말한 짝짝꿍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돈에는 꼬리표가 없는 겁니다. 미중 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자본, 월가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돈 벌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혀 다른 거죠. 탈중국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탈중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 제조 들어가는 기업은 없지만 중국의 자본시장, 서비스 시장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만 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한국도 제조는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 산업으로 한 2,00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국 시장을 봐야 될 이유는 기업은 명확합니다. 시장과 돈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중 간에 누가 이길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시장의 파워와 동맹의 파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동맹이 대략 한 60개국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를 두고 경제나 무역으로 파트너로서 1이나 2위를 하는 국가가 한 110개국 더 될 겁니다. 120개국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을 동맹국으로 하는 나라가 60개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 동맹도 나름의 좀 순위가 있습니다. 예, 순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60개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 무역으로 파트너로서 1위, 2위를 하는 나라가 120개국 나라 이상이 된다. 대표적인 나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잖아요, 자료에서.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양다리 얹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0개 플러스 알파와 120개 플러스 알파가 많은 기업들이 뭐라고요? 다 지금 오버랩이 된다고. 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 시장의 파워, 동맹 파워가 누가일 것이나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내에서 지금 요 치포 동맹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한국을 나인아이즈에 가입시켜라. 나인아이즈는 또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동맹이 바로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정보를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고 좀 더 깊은 내부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이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5개국이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이죠. 동맹의 순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최근에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그랬죠. 한국의 반도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이제 들면서 한국의 입지가 높아지면서 한국을 이 나인아이즈에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독일, 인도를 포함해서. 자, 이게 논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큰 하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치포 동맹은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나인아이즈가 이슈가 되면 이거는 이제 거의 중국과 적국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완전히 이제 내 뒤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적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한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자, 경쟁적 협력자이냐라는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나라가는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을수록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2007년도에요. 미국 프리랜스 기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도저히 한 달을 못 버티겠다는 게. 그렇죠? 얼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내에서 자리 잡고 있냐를 보여줬던 하나의 실험이었죠. 미국 월마트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드러내면 월마트에 거의 한 60%, 70% 물건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020년도 그러면 미국 내 메이드 인 차이나 파워는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뭐 월마트나 아마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아마존에도 2021년 기준에 했을 때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의 약 75%는 여전히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것. 근데 이게 미국에 움직이는 하나의 서민층들의 한 단면인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요 선거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중국 제재, 중국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트럼프 대선용 프랭카드를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80%가 중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참 우습지 않나요? 지금 미국 성조기의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미중의 시나리오입니다. 대만 침공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해볼게요. 대만 침공 이야기요. 이게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저는 4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근거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022년 20차 당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으로 가는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게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기밀문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와서 화제가 됐던 첫 번째 시나리오인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도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 미국 청문회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그러니까 2030년도, 2035년 그쯤에서 일어날 가능성. 네 번째가 가장 중국이 이야기하는 2049년도 신중국 100주년이 되는 그 즈음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밖에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은 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겁니다. 지금의 침공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침공했을 때 미국이 투입할 것인지 참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제재만 하고 금융 제재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도 지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참전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은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인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길어져서 문제죠. 짧은 기간이었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을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없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그림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어떤 형태로 평화정이든 그다음에 무력이든 이 대만의 침공 시나리오는 계속 우리가 현재 진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어떠한 형태로든가 중국은 대만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 절대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산당의 하나의 존재고 이유이기도 하고 완전된 통일을 위한 게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그 시나리오 내용은 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국익의 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하고 이게 10년, 20년 동안 갈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매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흔히 혹자가 이해하는 전략적 모성이 아니라 이제 전략적 명확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국익의 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대 교수님이 일간지랑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요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폴란드와 한국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도에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IMF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IMF에서요. 세계 10위권 나라입니다. 그죠? 경제 규모로.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9위가 캐나다거든요. 그게 한 8,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8위가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2조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8, 9위 정도를 같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WTO에서요, 무역 순위만 보면요, 우리가요, 영국, 이탈리아보다 보면 세계 8위를 합니다. 홍콩을 뺀다라면 우리가 세계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순위에서. 미국 군사력 보면서 미국이 평가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 6위예요. 우리 지금 누리호라든지 우리 우주항공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세계 4위의 항공 우주 거점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정치와 국가의 리더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죠. 미국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1년도 세계 국력 순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계 리더 역할, 경제, 정치적 영향력, 외교 정책, 군사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가 8위를 했습니다. 그 점수를 쫙 한번 성적표를 보니까요. 우리 수출, 대단하죠. 그죠? 88.7점입니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영향력도 63점이 넘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점수를 딱 까먹고 있습니까? 리더의 역할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리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년을 하는 리더십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5년 동안 리더가 되더라도 더 미래를 보는 그런 리더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정치적인 내부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국익을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리더의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우리 내부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지혜와 결정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는 미중 패권 이런 전략적 균형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지정학적인 우리의 전략적 자산, 지경학적인 우리의 전략적 자산. 지금 한반도란 위치가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까지 들어오는 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도 한국의 중요한 위치,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지경학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반도체 이슈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번에 칩4 동맹할 때 우리가 안 들어가면 미국이 우리 제재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중국처럼 한국을 제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문에 우리는 칩4 동맹 들어가야 된다.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 설계한 칩4 동맹의 그림이 아니라 조금 손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을 만들고 우리는 윈닝 게임에 칩4 동맹을 더해야 되지, 제로성 게임에 칩4 동맹 가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방향성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그걸 원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칩4 동맹에 안 들어가면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고 이제 우리를 뭐 기술도 안 주고 제재를 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면요, 미국이 중국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미국이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 그렇죠? 프렌즈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잃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금 많이 지금 평배에 있는 반중 정서, 협중 정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제재가 되면 또 이 반미 정서가 되면 미국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돌아오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걸 먼저 그 울타리를,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윈윈의 그림에서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아까 제로성 게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때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봉쇄할 수 없다.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 유명한 조셉 나이 하버드 석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할 수 없다.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동맹과 협력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환경을 조형화함으로써 중국의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이 망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미와 용중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 퓨 리서치 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호도 조사가 나오죠. 근데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미국인들보다 우리가 지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호감도가 높죠. 그죠? 지금 미국인들이 미국 호감도가 76이라면 우리가 77입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미국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한국 관점에서 한미동맹이 다르다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동맹의 순위가 한국은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뭐 정확한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동맹 순위를 했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걸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의원들도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정치인이라는 것. 그러면 그 여론을 참고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 여론을 보시면요, 한국은 미국에서 동맹 순위에서 한 26위, 7위 정도 합니다. 그 여론조사 순위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몇 위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21위 정도 합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1위겠죠. 우리를 지금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는 설문조사를 또 프리셔츠 했어요. 이걸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지금 경제 대국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월등하게 지금 미국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와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좀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한번 보자는 것들.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핵심은 미국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하는, 왜? 그만큼의 우리가 역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언제 망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 중국 망한다는 책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그런데 중국은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알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요 20년 동안 꼭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도시와 농촌을 통해서 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인의 신뢰도, 중국 정부에 대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무서워하는 게 바이든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바이든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바이든이 아니라 결국 14억이죠. 14억만 똘똘 뭉치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 스스로가 만든 중국이 망할 거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이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슈가 많습니다. 무조건 노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KNOW, 노 차이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중 관계가 어쨌든 미래를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또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중국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포스트 반도체를 찾아야 된다는 내용을 또 국익의 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기격차 유지를 해야 되고 기술력 유치를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반도체가 분명히 제한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 분기 반도체가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3세대 반도체는 이미 3세대 반도체는 어느 특정 국가가 앞서가는 그림 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이미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포스트 반도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20, 30년이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경쟁력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뭘 하자고요? 혁신 경쟁력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경쟁력은 기술과 우리가 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과 이 돈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혁신 경쟁력으로 가야 되겠죠. 한국에서 유명한 조셉 앵글버그상을 받으신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부에서 중요한 국가 로봇산업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로봇 규제 국가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혹시 대구 지하철 3사 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소방관도 죽고 많은 분들이 변을 당하셨죠.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소방용 로봇 연구를 하자. 소방용 로봇이 들어가서 불을 끄면 사람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연구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쿠팡 물류창고 화재 났을 때, 평택 화재 났을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요? 투입이 안 됩니다. 왜요? 규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려면 많은 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다 동의를 해주는데 그걸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혁신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는 발치기 힘든 것들이죠. 저는 우리의 이런 역량, 혁신 경쟁력, 앞서 나가는 초격차 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미중 양국에서 전략적 균형자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중 양국이 이제 뭐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 전략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전략적 자신을 갖고 있다는 꼭 기억해야 된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몰려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되겠죠. 미국 주도의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유연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미중 양자 태기를 스스로가 프레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한알령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알령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좋아할 겁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익은 어디에 있나?
미중의 국익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국익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나라는 것들이죠. 국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저는 8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다 혹은 우리의 오피니언 리더들, 많은 우리 전문가들,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미국을 선택했을 경우 혹은 중국을 선택했을 경우, 그럼 우리의 국익이라는 것은 단계적 국익, 장기적 국익, 직접적 국익, 간접적 국익, 제가 한 8가지의 국익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중국과의 완전히 등을 졌을 때, 그 무너진 우리 경제를 미국이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냐라는 것들이죠. 미국이 무너진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줄 것이냐, 다 해줄 것이냐,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장기적 국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중 선택을 위한 이 8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 모두 단기적 국익이든 장기적, 추상적 혹은 구체적 국익 모두 하나 만만찮은 게 없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나가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리더의 역할을 키우면서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내놓은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후손, 자손들한테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접근은 결코 우리의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이성적으로 미중 간의 국익이 충돌하는 것을 봐야 되고 매우 이성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챙기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대한 책의 분량을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우리의 국익을 찾아가는 이성적인 접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지금의 우리의 노력,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